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 내는 사람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이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안 아닐까요? 현대의 법치는 이러한 보복주의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 바나나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들어본 적 없으시죠? 직접 풀어내야 되는 일입니다. 다 저격해서 쏴버려요. 충분히 인정하시는 거죠? 초기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하게 교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강력한 선수를 나눠야 돼요. 이 두 명이 가장 뛰어난 것 같은데 한 명씩 먼저 한번 해보죠. 일단 오케이. 저도 여기 이쪽 나도 찍으려고 한 명. 했는데. 자, 그러면 뭔가 구색이 갖춰지면 안 돼? 제가 시작하시기 전에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 11회 출연자 중에 최가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그 개인의 그 이신상의 이유로 이 결선에 못 나오게 됐어요. 그 12회 예선 동안 제일 아쉬웠던 친구 아마 기억나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토론자들이 그거를 한번 계속 우리 저기 막 두 명 올리면 안 돼요라고 했던 그 친구 이름이 체인 효과, 사슬 효과라고 하는데 낭떠러지가 있는데 여기서 뛰어내리겠죠? 그러면 다 같이 뛰어내리는 그러한 현상. 아까 말씀하신 그 체인 효과처럼 체인 효과가 우리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아 나도 저만큼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셨지만 학생들이 쉰다고 해서 쟤네 쉬니까 나도 쟤네만큼은 쉬어야지라고 발동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저요 이번 회에 MVP 2명 뽑으면 안 돼요? 이번에 2명 뽑읍시다. 너무 맞죠? 너무 아쉬웠어요. 아시고 저는 기억을 하네요, 이제. 청소년이여 토론하라. 안녕하세요.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MC 조우종입니다. 드디어 12회 동안 펼쳐진 팀 스테이지를 통해 선발된 MVP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MVP 스테이지가 펼쳐지는 날입니다. 자, 오랜만에 만나볼 소년소녀들 제 생각에 제가 설레서 어제 잠을 다 설쳤는데 과연 치열했던 팀 스테이지를 치르고 올라온 이 21세기 소년소녀 정말 토론에 강한 MVP들만 선정이 돼서 이분들이 이제 맞붙게 됩니다. 팀 스테이지를 거쳐 선발된 12명의 소년소녀 MVP 스테이지를 거쳐서 우승을 향한 최종 관문이죠. 파이널 스테이지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번 MVP 스테이지부터는 심화된 토론 대결 룰이 적용됩니다. 심사위원 한 명당 키워드 토론 평가 30점 만점, 본격 토론은 70점 만점으로 합산 100점 만점이 되죠.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학생이 파이널 스테이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걸쳐 펼쳐지는 MVP 스테이지에서 탈락한 9명의 학생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단 한 명의 학생이 패자 부활하여 파이널 스테이지에 오르게 됩니다. 이후 파이널 스테이지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자, 치열한 팀 스테이지를 거쳐 선발된 소년소녀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있는 오준우 학생.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준우 군이 왜 약간 침묵의 암살자 같은 굉장히 가만히 있다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오늘 특별히 준비한 어떤 게 있습니까? 특별히 준비한 건 없고 그냥 열심히. 거짓말이죠. 이런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친구가 준비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아니 그때 그 출처를 제대로 조사를 안 해서 크게 당한 적이 있었는데 출처를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를 해봤어요. 예선전만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선전에서 1등 했으니까요. 자, 이어서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의 첫 번째 MVP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강진 학생 오랜만입니다. 잘 지냈나요? 네. 제일 오랜만에 보는 건데 그쵸. 네, 어떻게 지냈습니까?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딱 톡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제 MVP 준결승 해야 된다고. 전 더러워졌어요. 그래도 한 번 나갔으니까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뭘 준비해야 되고 그런 걸 아니까 좀 부담감이 덜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인간 나이프. 아, 김다은 학생. 예, 그동안 어떻게 좀 많이 좀 잘랐습니까? 인간 나이프. 아직 덜 잘 나와서 예. 자르다 말다 왔습니다. 아, 그래요? 친구들이랑 가족들이 방송에서 잘했는데 그때 나이프였나? 그 대사를 보고 아직까지 놀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스테이크를 많이 썰지 않았다. 왜냐면 아직 썰 친구들이 많이 남아서. 아직 고기가 없다. 예. 자, 오늘 나만의 파이널 스테이지로 올라가기 위한 각오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번 예선 스테이지처럼 이번에도 열심히 상대방과 티키타카를 하면서 좋은 토론을 이끌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이프가 아무래도 하나만 존재하진 않고 여러 개를 계속 꽂다 보면 언젠가는 맞겠지라는 생각으로 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예원 학생은 자, TV에 본인이 나온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어땠어요? 진짜 말이 빠르더라고요. 진짜 많이 빨라요? 네. 오. 아, 되게 한결 같았어요. 말 좀 천천히 하라고. 아, 근데 그게 연습을 해도 막상 긴장하거나 공식적으로 나가면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반쯤은 포기하고 있어요. 얼굴은 어떻게 예쁘게 나왔어요? 네, 만족해요. 아, 만족하고. 그래. 다른 학생들을 봤을 때는 어땠어요? 사실 오늘 처음 본 거라 네. 잘 모르겠어요. 화면으로 본 학생들도 있죠? 아니요, 저만 봤어요. 아, 본인만 봤다? 네. 아, 그 모니터를 못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오늘 딱 봐서 나의 경쟁 상대는 누굴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네. 준우 학생도 1학년이라고 들었는데 네.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차분하게. 어떻게 나이로 막 밀 생각이에요?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 대결에 앞서 오늘 소년 소녀들의 토론을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MVP 스테이지입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예선이라고 따졌다면은 이제는 정말 모스트 밸류어블 플레이어. 괜찮습니까? 원어민 발음 그런 거. 의외예요. 발음 좋으시네요. 아, 예. 가장 이렇게 좀 값어치 있는 선수들만 나와서 이제 토론자들만 나와서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더 신중해져야 돼요. 뭐 기준 같은 거 기본적으로 토론에 어느 정도 실력이 검증된 친구들이 올라온 거니까 표현이라든지 논리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서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프로그램 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 유형을 좀 바꿔놓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키워드별로 나와 있는 이 30점, 100점 포인트가 의외로 크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서 저희 심사위원들의 이 마음을 매료시킬 네. 만한 그런 학생이 나오면 점수가 조금 그래도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히려 저도 이 키워드 토론에 조금 비중을 두고 좀 지켜볼 게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사전에 자료 조사도 해오고 준비가 좀 됐다고 하면 이건 진짜 기술적인 스피드 퀴즈거든요. 진짜 실력이 나올 예. 것 같아요. 그렇죠. 대본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 네.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저는. 견제보다는 되게 세다라는 느낌, 엄청 잘한다 느낌 받았던 친구가 그 역곡고 다은 학생이 정말 진짜 시사 토론하는 친구처럼 엄청 잘하더라고요. 수도 이전 회차에서 MVP 따신 분이 근거를 되게 논리정연하게 잘 옥죄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되게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만 봐주세요. 그냥 열심히 하자, 그냥 떨어져도 열심히 하자 이런 각오로. 다 유감 없이 저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말도 천천히 하고 생각도 열심히 얘기하고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 새로운 토론 코너가 생겼습니다. 바로 키워드 토론인데요. 제가 짠! 이 박스에서 무작위로 키워드가 적힌 공을 뽑아서 제시된 키워드와 관련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질문에 정답은 없죠. 하지만 여러분의 창의적인 대답을 자유롭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번 토론을 통해서 학생들의 창의력 그리고 논리력을 평가하게 되고요. 우수한 학생에게 최대
30점까지 점수를 드리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를 제가 뽑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자, 첫 번째 키워드는 한라산입니다. 자, 한라산에 대한 질문은 한라산을 서울로 옮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한라산을 서울로 옮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저거는 이제 일종의 휴리스틱이라고 사고방법을 그렇게 보는 거죠. 아주 우리가 알고리즘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고 어림짐작으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한번 측정해 보는 거죠. 순발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 아시는 분 중에 광고에서 합격하신 분이 소금을 가장 비싸게 파는 법. 근데 다들 뭐 농축해서 판다 이러는데 소와 금을 따로 판다. 합격. 그런 거구나 이거 지금. 자, 누가 먼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요. 예, 예원 양. 서울에 있는 아무산하고 한라산하고 이름을 바꾸면 되는데 서울에 무슨 산이요? 아무산 하나만 아, 골라서 아무산이랑. 네, 예. 이름을 바꾸면 되는데 예. 산림청에 그걸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등록이 허가가 나는데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1시간. 네. 아, 이름만 바꾼다. 네. 이것도 약간 발상의 전환이긴 하네요. 근데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고 강진 학생? 일단 이제 남산을 잡았을 때 남산으로 남산에 일단 백록담을 만들기 위해 파는 데는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한 1개월 걸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백록담을 네. 옮겨야 되잖아요. 옮겨야 되죠. 백록담만 옮기는 게 아니라 그럼 남산은 언제 빼요? 남산을 빼야 한라산을 집어넣을 거 아니에요? 남산을 한라산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그냥 명칭을. 아, 여기도 이름을 바꾸자. 네. 자, 그거는 지금 예원 양이 나왔기 때문에 창의적인 거를 본인이 그냥 가져간 거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저는 저렇게 문제를 저 키워드를 가지고 자기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규정하고 네. 기준을 만들면 되는데. 근데 저걸 지금 이렇게 대로 질문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출제 의도하고는 조금 달라지죠. 일단 몇 시간 걸릴까부터 얘기해 봅시다. 난 몇 시간 걸릴 것 같다. 저는 한나절 정도 걸릴 것 같아요. 한나절 정도? 네. 그럼 한 6시간? 네, 왜냐하면 네. 한라산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절 걸릴 것 같습니다. 한나절 걸린다. 이런 아재 개그는 어디서 그래요? 아빠입니까 혹시? 그냥 그런 거를 살짝 좋아합니다. 나 그런 아재 개그를 좋아해요? 네. 그래요? 아, 오준호 학생 이런 대답을 해서 오준호. 오준호. 멋있네요. 예, 우리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거 괜찮네. 일단 한라산이라 한나절 걸릴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은 학생은요. 한라산 크기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한라산을 옮기는데 크기를 지정해주진 않았으니까 그냥 미니어처 하나 작게 놀이터에서 하나 퍼와가지고 만든 다음에 한라산 품말 딱 꽂고 이건 한라산입니다. 서울에 있죠. 짠. 약간 이런 걸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제주행 비행기 타서 김포까지 그렇죠. 딱 한 40분, 50분.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서울 어디로 옮겨요? 서울 갖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김포에? 저는 한강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강 앞에다가 만들고 싶네요. 한강 앞에 조그맣게 네. 이렇게 한라산. 네. 이렇게. 아, 그러면 이제 뭐 한 2시간, 2시간이면 되겠네. 그렇죠. 그래요. 당황한 기색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4명 중에 지금 한라산 관련해서는 이제 제일 먼저 답변한 김효은 학생이 눈에 띄죠. 가장 재치가 있네요. 맞아요. 네. 다은 학생이 이렇게 쉽게 답변하기 위한 변수 기준을 마련한 것도 괜찮았고요. 네네. 하나 더 뽑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냥 가볍게 재밌네요. 자, 이번에는 자, 이거 뭐 담보가 나왔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훈민정음이 담보라면 대출 금액은 얼마까지 갈까? 야, 요거 궁금하네. 훈민정음을 담보로 얼마나 나올까요? 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저요. 네? 예. 나라 하나를 통째로 살려면은 80조 정도 든다고 어디서 들은 것 같거든요. 나라 하나를 사는데 80조? 네, 평균적으로 그냥. 근데 나라 자체가 영토랑 사람이랑 뭐 그 사람들의 정신적인 거나 문화 같은 게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훈민정음은 문자라서 문화에 해당되니까 네. 80조를 딱 3분의 1로 잘라서
한 25조? 아, 25조 정도 빌려줄 것 같다. 네. 준호 학생님. 일단 훈민정음에 담보로 한다는 것은 훈민정음만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은 네. 그 가치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한글 창제의 이유는 그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백성들이 맨날 돈 뜯기고 그랬으니까 백성들이 돈 뜯긴 거 합쳐서 일단 엽전 15,000개 정도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종이 그거 만들면서 야간 근무 많이 했을 테니까 야간 수당까지 합쳐서 엽전 한 2만 개 그리고 거기에다가 눈 침침해졌을 때니까 그거 산업재해 보상으로 엽전 35,000개 거기에다가 이제 신하들 야근 근무 수당이랑 스트레스 지수까지 합쳐서 그래서 뭐 합쳐보면 엽전 한 5만 개 그런 거 이제 현대 돈으로 환산하면은 우리나라 예산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 1년 예산 정도 된다? 네. 아, 몇백조가 되는 거네요. 네. 맞아, 역사적인 네. 거를 저렇게 집어넣네요. 네. 어때요, 여러분? 정답이 있는 주제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키워드로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는 이런 테스트가 나은 것 같아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렵긴 한데 재미는 이게 훨씬 있는 것 같아요. 준호 학생 어땠어요? 저도 재미는 있었는데 네. 창작의 고통이 창작의 고통이. 자, 강진 양은요? 창의적인 것보다 이런 주제가 정해져 있고 네. 찾아서 준비하는 게 저는 뭔가 객관적 사실 같은 사례나 그런 게 있으니까 더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창의 이런 것보다는. 토론이 낫다. 네. 정해진 게. 개개인의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테스트에 저희가 30점이 들어가는 거니까 아주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무튼 재미있게 재미도 찾고 또 입도 좀 풀어보고 하는 입풀기 토론 대신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 채점해야 되는데요. 자, 그럼 우리 한 명씩 각자 채점하고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서로 몇 점이나 줬을까? 자, 안 보이게 한번 적어보세요. 먼저 김예원부터. 자, 김예원 점수 저는 자, 그러면은 먼저 가장 첫 번째로 김예원 학생의 키워드 토론의 점수. 자,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김예원 학생 의외로 순발력 있게 유연성 있게 말하는 것에 두려움 없었던 것 때문에 키워드 토론에서 나름 점수 받았던 것 같아요. 오준우 군의 키워드 토론 점수 30점 만점에 얼마인지 하나, 둘, 셋. 저는 일단 오준우 군이 답이 없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나름 재치 있고 센스 있게 맞받아 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김다은 양의 키워드 토론의 점수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렇다면은 강진 학생의 점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다은 학생이 이제 뭐 논리적이다 보니까 이런 좀 순발력이나 창의력은 좀 약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 오준호 학생도 그 아재 개그로 아예 한 방향 밀고 간 건 좋은데 결국 그 강진 학생도 그렇고 가장 돋보이는 게 오히려 여기서는 좀 김예원 학생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 토론의 채점이 끝났습니다. 이 점수는 잠시 후에 있을 본격 토론의 점수를 합쳐서 말하자면 이제 파이널 스테이지로 진출하는 학생이 결정 지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최대 70점이 걸려있는 본격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1,400만여 개의 눈, CCTV는 사생활 침해다 대 CCTV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입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CCTV의 수가 약 1,400만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데이터상으로는 8걸음에서 한 10걸음만 걸으면 일단 CCTV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차량 블랙박스까지 치면은 그 수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CCTV가 지금 뭐 강력범죄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수사에도 도움을 주고 지금 이제 CCTV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나라 청소년을 대표하는 학생들은
CCTV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김예원, 김다은 학생은 사전에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왼쪽에 있는 오준우, 강진 학생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먼저 김예원 학생부터 왜 CCTV가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는지 짧은 발언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1,400만 대라고 하셨는데 이는 지나치게 많은 수치입니다. 저는 CCTV가 우리 사회에서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CCTV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찍힐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유와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안정감을 느끼면서 당황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CCTV 자체가 범죄 예방 효과를 노린 물체인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것이 실현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가 있고 정보 유출의 가능성도 크고 CCTV를 활용한 다른 범죄가 생기는 등의 그런 악성 조건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CCTV는 사생활 침해이므로 딱히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CCTV는 아니다,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강진 학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CCTV가 현재 여러 사건 사고, 범죄, 의료 사고 그런 여러 사건 사고들에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없어선 안 될 존재가 되어버렸고 그런 점에서 CCTV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국가의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막기 위한 대책과 같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CCTV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들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조금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을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CCTV 관련 갈등이 2018년에는 12건, 지난해 18건, 올해 10월까지 21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과연 어떨까요? CCTV는 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일지 아니면 우리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조금은 무리한 설정이 된 기계일지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학생은 어떤 부분에서 좀 그렇게 생각하나요? 일단은 현재 의료 사고 아니면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CCTV에 어린 아이를 학대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부모들이 애들을 이제 어린이집에 믿고 보낼 수 있나 좀 이런 걱정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CCTV를 만약 설치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애들이 어딜 이렇게 다친 자국이 있을 때 그런 자국까지 가지고는 선생님을 의심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딱 CCTV 영상이 있다. 그러면은 딱 증거가 나오는 거니까 이런 이제 신뢰도 또 할 수 있고 어린이집에 애들 믿고 맡길 수 있고 범죄 사건에도 도움을 주고 부모가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낼 때 또 신뢰도 얻게 하고 그런 이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이제 근거를 범죄 예방에 도움된다 말할 때 어린이집 말고 좀 다양하게 조금 더 한두 개 더 추가하는 게 좋겠죠. 네. 방금 의견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CCTV가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기는 하지만 CCTV를 아예 없애자는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CCTV가 꼭 필요한 상황, 환자의 의식이 없는 수술실 같은 경우에는 저도 CCTV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저렇게 조건부로 긍정을 하면서 자기 반론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죠. 네. 그러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의 증언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가 지나치게 많이 사용되고 이는 CCTV의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동학대를 저지른 사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시스템에 대한 개선 전반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CCTV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 태도는 미봉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원 학생이 가정에서도 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든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의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CCTV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사각지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남용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부모들은 굉장히 일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 교사 중에서도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분들은 상당히 일부이고 여기다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에서 CCTV가 있어도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CCTV가 없으면 더 학대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만약에 CCTV가 없었다면 손에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뭐 때문에 났는지 알 수가 없지 않을까요? 만약에 학대가 일어났는데 CCTV가 없다면 어떻게 그것을 잡을 수 있을까요? CCTV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3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말을 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세 이상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전문 상담사를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4세 이상은 그러면 말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 또는 전문 상담사를 어린이집에 설치하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4세 이상이 말을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정황 증거일 뿐이지 재판에서 그 어린 아이의 증언이 실제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증거는 오직 CCTV에 찍힌 영상뿐인데 그 CCTV 설치를 없애버린다면 아이의 말만 듣고 재판에서 이길 수도 없을 텐데 그러면 학대를 방치하는 셈이 되지 않을까요? 잘 막았어. 증언만으로도 정황 증거가 일치한다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아동의 목격을 통해서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상에서는. 김윤 학생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네요. 재판상에서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자백 또는 다른 사람의 진술 이런 것은 거짓 증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른 목격자의 진술이라든지 피해자의 진술이라든지 이것만으로는 절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요. CCTV와 같은 다른 대안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는 이제 물증하고 심증하는데 네, 네. 그걸 뭐 자백이나 이런 것들이 고문이라든지 이런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얻으신 게 그게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거 자체가 실제의 증거 이건 조금 증거 개념을 너무 정황 축소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증거만으로도 괜찮은 거군요. 증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CCTV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아동학대를 계속 예시로 들고 있었죠. 그 아동학대에서 실질적인 증거는 CCTV가 아닌 신체적 폭력이 있었을 때는 신체적 폭력, 즉 손상된 신체를 부모님이 사진을 찍고 그런 것도 충분히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설치한다는 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몇 시간 동안 관찰할 수 있는 약간의 사생활 침해, 약간은 아니죠.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경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CCTV를 가지고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이거 빨리 돌려보세요. 왜 안 돌려보세요? 라고 막무가내로 요구를 할 시에 마땅히 대응할 방법도 없고 처벌할 방법 또한 없습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다은 학생분께서 신체적 폭력, 그러니까 손에 있는 뭐 손찌검 자국이라든지 이런 거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셨죠. 근데 그거를 누가 때려서 난 건지 아니면은 넘어져서 다친 건지 그거를 누가 압니까? 그 어린이집 원장이나 선생님이 저 안 때렸는데요? 하면은 그러면 딱히 할 말도 없습니다. CCTV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어린이집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을 감시하기 위한 용도로 무작정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람 사유 등을 철저하게 작성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 안 될 경우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이런 것으로 아니면 법원에 말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는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열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필요한 경우에 열람을 할 수 있는데 신체적 증거를 보고 그 사유를 바탕으로 이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충분한 열람 사유가 있을 때 열람을 할 수 있으므로 김다은 학생의 논거는 둘 다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 신체적 증거가 남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 한 번 일회성 미만의 그런 상처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폭력은 대부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상처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이것은 지속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열람을 잘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해줄 수 있는데 이거 역시 법적으로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것보다 더 이전에 근원적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CCTV는 우선 보육 교사의 동의 없이 설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 원장들이 그냥 해라. 그냥 설치해라. 어차피 이거 잘 안 본다 하면서 막상 학부모님 외에도 원장이나 기타 관계자들이 상습적으로 열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마련될 유연성이 있습니다. 저런 것들은 맞아요. 노동 통제를 할 수 있다. 그 학부모의 문제만이 아니라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서의 어떤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 네네. 방금 CCTV를 사용하면 명확한 정황 증거가 확보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CCTV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정황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를 이용한 녹음은 도청으로 간주되어 불법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CCTV에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바닥에 누워 울음을 피우거나 난동을 피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교사가 아이를 제지하기 위해서 일으켜 세우거나 조금 힘을 사용하거나 물론 폭력을 가하는 건 아니고 아이를 일으켜 세운다든가 하는 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하는 행동이 굉장히 애매하게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즘에는 CCTV가 그냥 막상 영상만 이렇게 녹음 기능이 없는 CCTV만 있는 게 아니라 녹음 기능까지 탑재되어 있는 그런 CCTV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CCTV를 대체한다면은 그런 거는 다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CCTV가 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으며 CCTV를 활용한 녹음이 아예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린이집에 그 CCTV가 설치된 것을 그 교사들도 다 알고 근무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것을 뭐 이렇게 평소에 잔소리라는 데 쓴다기보다는 뭐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열람용으로 이제 보통 쓰고 그게 이제 뭐 보도도 많이 되고 합니다. 가끔 폭행 사건이 있고 하니까. 직장에도 CCTV가 많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볼 때 학교에도 CCTV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학교 안에 CCTV를 설치를 해놓으면 학생들의 학업 증진에 혹은 뭐 활동에 뭐 여러 가지 학교 뭐 폭력 예방에 여러 가지 도움을 더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하시는지 요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원 양. 저는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으며 실효성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교사나 학부모는 CCTV에 대하여 안정감을 느낀다고 대부분 대답하였으나 학생들은 범죄 전이 현상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CCTV로 인해서 제대로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범죄 전이 현상이란 CCTV의 사각지대를 노려 범죄가 벌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학교 폭력의 대부분은 CCTV가 결코 설치되어 있을 수 없는 화장실과 같은 부분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앞으로 회차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정말 완전히 변해버린. 그죠? 뭐 완전히 뭐라고 해야 돼? 발목 상대. 우리 예원이가 눈을 씻고 다 다시 봐야 될 바뀌었어요. 것 같습니다. CCTV가 없는 곳으로 학생들이 몰래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러한 현상을 범죄 전이 현상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학생들이 CCTV를 피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은 CCTV에서 범죄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하는 것이지 범죄 전이 효과를 근거로 CCTV를 없애야 한다? CCTV가 없는 곳으로 학생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CCTV를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거는 사실상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궁금한 것은 학교폭력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때 CCTV도 없다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막으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럼 CCTV를 보고 있으면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실시간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의문입니다. 하루 종일 CCTV를 보는 것은 일단 학교에 CCTV를 관찰하는 인원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1명이고 주변 인근 학교에서는 CCTV를 아예 고장이 나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CCTV를 보고 달려갈 확률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단 학생은 경험이라든지 현실에 입각해가지고 반론을 펼치니까 상당히 좀 또 호소력이 있군요. 그러니까 CCTV를 맨날 보지 않고 고장이 날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근데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은 거꾸로 저희한테 있어서는 저희에게 찬성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CCTV를 맨날 보지 않아서 혹은 고장이 나서 그래서 바로 달려갈 수 없다라는 것은 CCTV를 보고 있는 경우, 고장이 나지 않는 경우는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누가 생각해봐도 CCTV를 통해서 저 학교 폭력 일어나고 있는데 하면은 그냥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 되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이 저희의 주장에 찬성하는 쪽으로 생각되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학교 폭력이 일어날 경우에 그것들에 대해서 CCTV가 없이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고 싶은 것입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CCTV가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건 막말로 CCTV가 있으나 없으나 저는 대처 방법이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 혹은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있으면 진술이 가능하겠고 물론 진술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상황 파악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없을 때 학교 폭력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거는 물론 CCTV라는 실질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이 직접 나와가지고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가해자를 색출하기만 한다면 저는 CCTV가 없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CCTV의 이 설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설치가 돼야 되는 거는 우리 네 분 다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연 그 범위가 어디까지 설정돼야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은 학생은 어느 정도 그 규모까지는 CCTV 설치가 가능하고 어디는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야외에는 딱히 개수 제한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경 한 100m라고 쳤을 때 최대 6개 정도만 허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 찍히는데요? 6개면 100m 안에 뭐 근데 그 6개라는 게 그 개인 사무실이나 네. 아니면 그런 개인 작업 공간 그런 일하는 장소 그런 경우 말고 복도나 그런 공동시설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만 건물 내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CCTV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CCTV를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CCTV 외의 증거 확보가 불가능하고 아까 저는 수술실을 예로 들었었는데요. 수술실 CCTV 설치에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 증거 확보가 불가능한 곳이나 주로 으슥한 곳,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 위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이라든지 탈의실 이런 데에서는 아무리 도난이라든지 학교 폭력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 그 사람들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는 반드시 제한 금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촬영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 공개적인 장소에 몇 개까지 과연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몇 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그 사람의 인권과 그리고 거기에서 그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이익을 서로 비교해서 법원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CCTV가 너무 많다고 그 행인이 생각을 했을 때 법원에 신고를 한다면 그러면은 법원에서 판단을 해줄 것이고 따라서 CCTV가 몇 개인지 여기에서 정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CCTV를 공개 장소에 설치하는 것 자체를 사생활 침해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 그 오준호 학생은 정말 공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편익을 비교해 가지고 어디가 더 이제 사회적이든 개인적인 이익이 크느냐 항상 그렇게 저울질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맨날 얘기하셨던 부분이거든요. 네. 더 상위 범주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반대편 입장도 좀 끄덕기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준 학생이 그런 능력이 좀 있어요. 저 느린 말 속도와 같이 이렇게 붙으면서 뭔가 상대 마음이
뭔가 말랑말랑해질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게 만드는 게 그렇죠. 독일 왜냐하면 주장을 너무 날쓰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요. 천천히 부드럽게 하니까. 네. 네. 동의를 다 받고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동의를 다 받게 되면은 오히려 단 한 명이라도 CCTV 설치에 반대하는 분이 있으면은 설치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현안은 CCTV를 계속 늘려가고 있는 정책인데 오히려 CCTV 개수가 반감이 될 것 같은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CCTV를 절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제는 CCTV가 사생활을 침해하는가 침해하지 않는가가 주제입니다. 저희는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는 사무실에 있어서만큼은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의를 전부 다 구한 다음에 설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경우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으며 따라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맞게 CCTV를 설치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CCTV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조사하신 바가 있습니까? 네. 그 그럼요. CCTV 하면은 텔레스크린 감시를 통해서 안면인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의 사례를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의해서 군 기밀이 유출될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2017년 사건입니다. 접경지 지역에 설치된 군 CCTV 152대가 CCTV를 납품하는 해당 업체에서 중국산 부품을 국산이라고 속이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뒤늦게 밝혀졌는데 그 부품에 특정 IP 주소가 설치돼 있었는데 이 IP 주소는 중국 베이징의 CCTV 업체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CCTV에 녹화된 군 기밀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중국은 제가 안면인식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CCTV로 반정부 시위 및 운동에 통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달 중구 산둥선 진안에서 헬멧을 쓴 채로 아파트 분양 모델 하우스를 찾은 한 남성이 화제가 된 뉴스를 한 가지 갖고 왔는데 네. 왜 헬멧을 쓰고 왔냐라는 질문에 이 남자가 내 얼굴이 정부로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얼굴 인식 기술이 전국적으로 하도 무분별한 사용을 하니까 이에 대한 반발을 나타내고 싶어서 헬멧을 쓰고 다닌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더불어서 중국의 한 행위 예술가가 CCTV 없이 1km를 몇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까라는 거를 실험을 해봤는데 1km를 갔는데 몇 시간이나 걸리셨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했을 1km. 것 같은데요. 저도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가긴 갔습니다. 네. 근데 대신 1km를 움직이는데 2시간 45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기어가서든 차 밑에 기어가서든 가긴 갔겠죠. 예, 예. 근데 이런 사례를 보면 CCTV가 정말 무분별하게 있고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 CCTV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도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적해야 할 문제는 기준이 있어도 이게 어떻게 지켜지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만약 CCTV가 좀 더 확대가 되려면 우리는 이를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안전하고 정보 보안적으로 효과가 있는 방법이 실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정부든 사회에서든 이것을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CCTV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들과 규제들이 완벽하게 있어야지 이걸 제대로 만들고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 그냥 만들기만 하는 거는 너무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또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CCTV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 이 동선 경로라든지 뭐 밀접 접촉자 동선 경로를 파악하는데 CCTV가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 코로나를 막는 데 있어서는 CCTV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것도 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사생활 침해. 근데 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필요적으로 하는 CCTV는 어쩔 수 없지만 현재 저희가 어떤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QR 코드를 이용하고 있죠. 네. CCTV가 없어도 QR 코드만으로도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이동을 하였고 하다못해 카드 내용만 봐도 얼마를 먹었는지 아니면 어디서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거를 볼 필요 없이 어떻게 했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습을 굳이 담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 뭐 벗고 있었는지 뭐 이런 거는 화면으로 좀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사례도 필수적으로는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일
일단 개인적으로 사회에서 마스크 없이 행동하는 것이 일단 실질적으로는 퍼센테이지가 낮고요. 그리고 그거 하나 잡겠다고 CCTV를 계속 돌려볼 바엔 차라리 그냥 QR코드 아니면 그 가게 주인도 있을 테고 그런 거를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전례 어떤 사례잖아요. 이런 코로나 감염병이. 근데 이제 이런 코로나 감염병을 더 막기 위해서는 CCTV가 이제 이동 경로를 무조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남을 위해서라도 내 이동 경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진자가 돈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거리를 배회하기만 했다거나 현금만 사용하였다거나 위치 추적도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CCTV를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괜찮다고 사용하지만 CCTV를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CCTV 시민의 안전을 감시한다는 목적 하에 물론 많이 설치를 하죠.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CCTV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아예 다 철거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좀 선하게 사용하면 좋을지 의견을 한 마디씩 듣고 그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CTV에 대한 국민 의식 자체가 아직 낮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CCTV로 녹음이 도청으로 간주되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대부분 모르고 계셨잖아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민간인과 정부 모두가 CCTV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인의 CCTV 사용을 완전히 규제하여 정부의 독점 사용만을 허가한다면 또 독재에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겠죠. 따라서 정당한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의 안전교육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CCTV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범죄 예방 효과를 위해서 혹은 우리가 좀 더 원활한 공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어디서든 사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이 오히려 우선시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올바르지 않는 정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정신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CCTV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완벽한 방법을 최대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사회와 개인이 이러한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인권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는 안전한 CCTV 활용 방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에 있는 법률상의 기준 이런 것들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상으로는 사무실에 설치를 할 때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사실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설치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법률을 실제적으로 지키기 위한 문화적인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고려하면서 안전하게 이 CCTV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좀 더 개입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의식도 많이 낮다고 또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학생들이나 이런 직원들에게 이런 건 개인정보법에 위반되는 행위다. 그러니까 넌 고소를 할 수 있다. 이런 걸 주제로 강의나 교육 이런 걸 더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CCTV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대표하는 학생들과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은 CCTV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이제 오늘의 열띤 토론을 심사위원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김철민 심사위원님 나와주세요. 와우! 4명의 학생들. 목이 쉬시죠? 이래야지. 목이 메요. 이 정도는 돼줘야지 정말 21세기 소년소녀가 역시. 될만하죠. 역시 예선하고 다릅니다. 분위기 자체가. 뭐 저는 이거 하나로 브라보 이거 하나로 끝났고 저 참 촌스럽습니다만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정말 김예원, 김다은, 오준우, 강진 이 4명의 학생 모두 다 토론이 무엇인지 토론의 진수를 보여준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했다 못했다고를 떠나서 자신다움을 자신 있게 보여줬다. 네. 이런 점에서 정말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또 평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한 사람 한 학생 한 학생씩 우리 심사위원들의 생각을 한번
서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죠. 그 오준호 학생은 정말 잘했고 좋은데 아까 또 말씀대로 여기도 지금 아직 오준호 학생의 때는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be. 더 좋은 것은 나중에 올 것이다. 다은 학생에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스피치 자체에서 컨텐츠를 구성하는 그 스토리 능력이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오늘에서는 기대보다는 조금은 아쉬웠던 그러니까. 거, 못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저는 김예원 양이 처음에 5회차에 나왔고 지금 13회차 정도, 그러면 한 8회 정도, 8주 정도 사이에 이 정도의 발전, 말씀드렸죠. 발음과 뭐 준비 등등이 이게 하루아침에 나아지는 게 절대 아닌 걸 스피치 강사는 아시죠? 네. 강진 학생 같은 경우는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고 차분하게 잘했지만 조금 더 이제 더 센적수가 세상은 넓고 항상 라이벌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좀 더 try and try 계속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MVP 스테이지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두 번째, 세 번째는 어쩌라는 거야? 그 기대가 큽니다. 땀날 것 같아요. 진짜. 자, 그렇다면 이제 각 학생들의 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예원 학생의 이번 본격 토론의 점수. 김예원, 하나, 둘, 셋. 김다은 양의 우리 세 명의 심사위원 생각은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 창일점 오준우 군의 점수는 하나, 둘, 셋. 자, 그렇다면 마지막 강진 양 점수는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오늘 꿀빠신 조우종 MC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팀 스테이지에 선발된 MVP들끼리의 토론이었습니다. 역시 MVP들이라 그런지 학생들의 토론이 굉장히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고 시간 가는지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오늘의 MVP가 들어 있습니다.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오늘의 MVP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MVP 선정 이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론에 비해 월등히 는 토론 실력, 소주제를 소화하는 능력이 대단했다. 여자 정박 같았다. 윤호 학생. 오늘의 점수 1등, 총점 269점에 오늘의 점수 1등, 총점 269점에 김예원 축하합니다. 오늘의 MVP 김예원 축하합니다. 오늘의 MVP 김예원 양입니다. 자, 이제 파이널 스테이지로 가겠네요. 예, 김예원 학생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번보다 더 예상을 못했어요. 당황스럽네요. 반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개인적으로 재미는 있었는데 저번 토론보다 만족도는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도 준비를 급하게 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파이널 스테이지에서는 더욱 후회 없게 열심히 준비해서 이왕 진출한 거 1등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소감이 어떤지 한마디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 확실히 저번 토론에 비해서는 좀 한 방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좀 활약을 많이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좀 아주 100% 마음에 들진 않나 봐요? 네. 좀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사실 겉으로 잘 안 보이는데 속으로 긴장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지금도 배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요? 꼬여가지고. 아무튼 끝나서 좋습니다. 홀가분하다. 네. 지난번에 비해서는 뭐 컨디션 문제도 있었고 준비 문제도 있어서 딱히 저도 큰 한방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전 나름 만족을 합니다. 오늘의 MVP는 김예원 토론러고요. 파이널 스테이지에 가장 먼저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토론쇼 21세기 소년소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들 MVP 한 번씩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훨씬 토론이 활기 있었고 훨씬 열띤 토론했던 느낌이라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굉장히 재밌었고요. 카메라 같은 거 있으니까 좀 그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되게 많이 긴장을 해서 네. 포괄적인 주제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면 제 말을 제가 반론을 하면서 약간 의식이 흐려져가지고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흔한 이런 주제잖아요.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에게 필로샤인에서 여드름 기능성 화장품을 드립니다.